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자랍니다. 전 세계 어린이가 아는 그 이야기. 그런데 어떤 개발자들은 이 동화 속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찾아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된 존재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죄인가 아니면 인간이 되는 첫걸음인가?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이 팀이 걸어온 길은 게임 속 피노키오의 이야기만큼이나 기구했습니다. 한국 게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면 가득되는 과금 유도 팝업, 끝없이 반복되는 사냥, 장비 강화 실패음. 2023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한국 게임의 글로벌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 독일의 게임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같은 게임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대형 제작사가 만들어낸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뒤에는 30년짜리 실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운드 8 스튜디오의 전신은 레드덕이라는 회사였습니다. 1992년 자본금 300만원 5평짜리 사무실에서 출발한 한국 1세대 게임 개발사입니다. SNK에서 일하던 개발자 정재영이 한국으로 들어와 차린 이 회사는 타프시스템, 엔틱스소프트 란 이름을 거쳐 레드덕이 되었고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낚시광, 요구르팅, 아바를 만들며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특히 아바는 국산 FPS의 역작으로 대한민국 게임 대상 상관왕을 차지했고 레드덕은 FPS의 명가라는 이름과 함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바의 성공 이후 레드덕은 연이어 신작들을 출시했으나 모두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저연령층을 겨냥한 시장은 이미 카트라이더와 메이플 스토리가 독점하고 있었고 온라인 족구 게임은 장르 자체가 마이너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레드덕은 운명의 선택을 합니다. 텐센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회사의 모든 개발 역량을 한 게임에 집어넣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레드덕이 아바를 제외하고 개발하던 게임은 이것 하나뿐이었고 인력 거의 전부를 이 게임 하나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아바의 초창기 개발진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고 홍보대사로는 힙합 아티스트 타이거 JK를 기용했으며 사옥 창문 전체를 게임 캐릭터로 도배할 만큼 자신했던 신작 메트로 컴플리트였습니다. 2010년 지스타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시 콜 오브 듀티 수준의 연출, 온라인 게임답지 않은 그래픽, 시나리오 모드까지 갖춘 국산 FPS라는 사실에 기대작 순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유저들은 아바의 후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개발 과정에서 버그를 수정하다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일이 벌어졌고 배급사 협의가 결렬되었으며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만 2번 진행하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2012년 마지막 베타 이후 메트로 컴플렉트는 대형 게임쇼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뒤엎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하는 사이 게임 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버워치가 나왔고 배틀그라운드가 나왔으며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메트로 컴플렉트가 갑자기 스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역 차단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다려온 한국 팬들은 VPN을 우회 접속했으나 게임은 실망스러웠고 5년간 기다려왔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으나 포기하지 않았고 2017년에 리메이크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허나 재출시된 버전에 대한 평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2012년에만 출시됐어도 경쟁력이 있었을 게임이지만 너무 늦었다. 기다리는 동안 레드덕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요구르팅을 비롯해 기존 게임들로 모바일 전환을 시도해봤지만 외면받았고 최고 흥행작 아바의 IP를 들고 와 아바 덕택을라는 신작을 내놓았으나 출시 28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 4월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 1년 가까이 인수합병처를 찾아 헤맸으나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9일 1992년부터 이어져온 30년 가까운 역사에 파산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레드덕의 대주주였던 네오위즈는 파산한 법인 대신 새 임시체제를 세웠고 일부 개발자들은 다시 그 아래로 모였습니다. 회사가 망한 것이지 실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박성준이라는 스튜디오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콘솔 게임을 만들 것입니다. 2019년의 한국 게임 시장에서 이는 상당히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시장은 모바일 게임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PC 온라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가 시장을 독식했고 전체 이용자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며 콘솔 게임은 일본과 북미 대형 스튜디오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파산해서 살아남은 팀이 그 시장에 정면으로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박성준 스튜디오장은 훗날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은 진지한 유저가 많은 장르입니다. 모바일은 캐주얼하게 즐기는 플랫폼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유저층은 PC와 콘솔에 있었습니다. 선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모으려면 다음 비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박성준은 망한 회사의 잔해 위에서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네오위즈가 7년 동안 700억을 쏟아붓고 실패한 게임 블레스 언리시드의 IP를 넘겨받아 콘솔 액션 MMORPG로 되살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팀에게는 콘솔 개발 경험도 필요했고 당장 먹고 살 프로젝트도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이 끝나기도 전에 박성준은 다음 게임의 기획을 시작합니다. 그 기획이 바로 피해 거짓이었습니다. 블레스 언리시드의 개발이 끝나기 전에 피해 거짓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와 비전이 있어야 인재들이 이탈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6명으로 시작한 팀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장르는 소울라이크였습니다. 다크소울, 엘든링처럼 극도로 높은 난이도와 정교한 전투 판정으로 유명한 장르입니다. 쉽게 말해 적에게 한 방 잘못 맞으면 골로 가는 전세계 게이머 중에서도 높은 난이도와 탄탄한 세계관을 사랑하는 이들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장르는 오랫동안 단 한 곳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데몬즈 소울, 블러드본, 다크소울을 만들며 소울라이크라는 이름을 만든 바로 그 회사, 일본의 프롬소프트웨어입니다. 팀원 중 누군가가 물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싸울 수 있겠냐고. 이에 최지원 디렉터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부담감보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는 이미 전략적 선택의 끝을 뾰족하게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게임의 첫 티저 영상이 공개됩니다. 피노키오를 소재로 한 성인 잔혹 동화.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해외 게이머들이 먼저 홍보했습니다. 분위기와 아트, 세계관에 놀라며 한국에서 만든 이 게임에 찬사와 기대를 모았습니다. 2022년 8월 독일 쾰른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게임스컴의 시상식이 열립니다. 한국 게임 역사상 이 무대에서 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피해 거짓의 이름이 3번 호명됩니다.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최고의 롤플레잉 게임,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한국 게임 최초 게임스컴 3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미국 트위터 트렌드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그 전해 게임스컴에서 같은 세 개의 부문을 수상하고 출시 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게임은 엘든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9일 피해 거짓이 출시됩니다. 매출 구성이 공개됐을 때 업계 사람들이 한 번 더 놀랐습니다. 해외가 93%, 국내가 7%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게임인데 한국 유저보다 북미와 유럽 유저가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출시 5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700만 명, 발매 1년 만에 판매량 200만 장, 그리고 2026년 IGN이 역대 최고의 소울라이크 게임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프롬 소프트웨어의 작품들을 제외한 순위에서 피해 거짓이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장르를 만든 회사의 게임들을 뺀다면 가장 잘 만든 소울라이크는 한국 게임이었습니다. 네오위즈는 성공 직후 개발진 전원에게 1인당 1000만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기존 일정보다 앞당겨 지급했고 2주간의 포상 휴가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전원에게 닌텐도 스위치2를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6명이서 시작한 팀은 어느새 240명 규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개발진이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 거짓의 OST 중 한 트랙, 보컬을 담당한 것은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최지원 디렉터 본인이었습니다. 부담감보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그 남자는 수많은 노력 끝에 완성한 게임 안에 자신의 목소리도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처음으로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을 피노키오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팀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파산한 회사의 잔해 위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선언을 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뛰어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없이, 핑계 없이 오직 게임으로만 승부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해낸 이야기입니다. 애프터 로그아웃은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질 이 흔적들을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위기의 끝에서 빛을 내뿜은 이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